여기 비행기 추락사고로 무인도에 갇힌 영국 소년들이 있습니다. 하필 어른들은 다 죽었고 평균 10살 정도의 꼬맹이들만 살아남게 되죠. 아이들은 곧 바로 위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 고민하다 랄프라는 소년을 리더로 선발하죠. 랄프는 아이들과 섬의 규칙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이 섬을 탈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높은 곳에 봉화를 설치하여 구조 요청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고립된 소년들 중엔 착하고 순수한 돼지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우연찮게 그 친구만 안경을 쓰고 있었죠. 아이들은 그 돼지의 안경을 이용해 봉화를 피우는 데 성공합니다. 랄프는 봉화를 계속 강조했고 순서대로 돌아가며 그것을 지키고자 했었죠. 하지만 이 규칙에 불만을 품은 잭이라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잭은 랄프와 달리 구조보다는 그곳에서의 생존을 중시한 인물이었는데요. 잭은 그 안에서 자신만의 무리를 만들고 직접 사냥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규칙을 어기며 개인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랄프와 잭의 사이는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랄프는 봉화가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분노합니다. 알고 보니 잭의 무리들이 사냥에 미쳐 봉화에 신경을 안 썼던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무인도 근처로 배가 지나가 버렸고 아이들은 구조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랄프와 잭은 본격적으로 갈등하기 시작하는데요. 랄프는 봉화와 구조를, 잭은 사냥과 생존을 중시하며 완전히 파벌이 갈리게 되죠. 잭은 본격적으로 자신을 따르는 무리로 새로운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장이 되죠. 사냥에 능숙했던 잭의 무리들은 고기를 이용해 랄프의 패거리를 하나씩 빼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민주적인 랄프를 따르는 무리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잭을 따라다니며 난폭한 행동에 중독됐는데요. 순수했던 아이들은 점점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괴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멧돼지의 머리를 잘라 숲속에 걸어두고 얼굴에 돼지피를 바르며 축제를 즐기죠.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이성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광란의 춤을 추기도 합니다. 한편 사이먼이라는 친구는 걸려있는 멧돼지 머리에 파리가 잔뜩 꼬여있는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이에 충격받은 사이먼은 축제를 즐기고 있는 잭의 무리에게 뛰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미쳐버린 아이들은 사이먼을 짐승이라고 생각해 그를 잔인하게 살해하죠. 아이들은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충격받은 랄프와 돼지는 그곳에서 벗어나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섬을 탈출하고자 했는데요. 그때 잭의 무리들이 피운 불이 꺼지게 됩니다. 잭의 무리는 너무 당연하게 돼지를 잡아 안경을 빼앗고 말죠. 또 다시 랄프와 잭 무리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들은 랄프를 살해하고자 마음먹습니다. 잭 무리는 절벽에서 랄프를 향해 큰 바위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랄프는 무사히 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눈이 보이지 않던 돼지는 바위에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죠. 아이들은 점점 더 미치기 시작했고 랄프를 잡기 위해 급기야 섬에 불까지 지릅니다. 순수했던 아이들은 생존 위기 속에서 악마가 되어갔는데요. 이는 이성과 양심을 잃고 야만적인 힘만 내세우는 인간 본연의 추악함을 보여주죠. 이 소설은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입니다. 골딩은 이 소설을 통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죠. 골딩은 소설을 통해 극한 상황에서 인간에게 드러나는 잔인한 약육강식의 본능을 알려줍니다. 이 책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수천만 부가 팔렸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 마음속의 어두움에 대해 깊이 공감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잔인함이 묻어나오는 사례는 역사에 너무도 많습니다. 인류 역사 자체가 갈등과 전쟁을 빼면 얘기할 거리가 없을 정도죠. 이기적인 인간은 한정된 자원, 종교, 그리고 이데올로기 등등을 명분 삼아 수많은 미친 짓들을 저질렀습니다. 인간의 본질 깊은 곳에는 확실히 원초적 사악함이 있는 게 맞는 걸까요? 파리 대왕은 소설이지만 이와 매우 비슷한 일이 현실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1965년 6월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파리 대왕의 실사판이 일어나는데요. 오세아니아의 작은 섬나라 통가의 수도 누쿠알로파의 키숙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의 6명의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따분함을 느끼고 결국 바다를 향해 모험을 하기로 결정하죠. 이들은 통계서 800km 떨어진 피지나 뉴질랜드로 탈출할 미친 계획을 씁니다. 능숙하게 배를 운전할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은 준비물도 없이 그냥 떠나죠. 나침반도 지도도 없었지만 아이들의 자신감은 넘쳐났습니다. 무슨 배짱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그 배에서 마음 편하게 잠이 들어버리죠. 하지만 아이들은 폭풍우와 싸워야 했고 결국 배의 돛까지 찢어졌는데요. 8일 동안 배에서 빗물을 마시며 표류한 아이들은 통계에서 160km 떨어진 아타섬에 도착합니다. 6명의 아이들은 섬에 고립되었고 그들은 파리 대왕의 학생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렇게 이들은 1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무인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파리 대왕의 아이들처럼 끔찍한 행동을 했을까요? 하지만 이 섬에선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파리 대왕의 이야기와 달리 아이들은 엄청난 협동심으로 규칙과 체계를 만들고 이를 따랐는데요. 파리 대왕에서는 불을 차지하려 난투극을 벌이고 서로를 죽이지만 이들은 1년 내내 불을 보존했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농사, 요리, 경비 등등 체계적인 노동 분업으로 건강하게 생존합니다. 아이들 중 스티븐이라는 친구가 절벽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은 놀라운
놀라운 협동으로 위기를 하나하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1666년 9월 11일 아이들은 무인도를 지나가는 배를 발견해 결국 구조됩니다. 훗날 아이들을 구조한 선장의 회고록에는 아이들은 이미 사회의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장은 파리 대왕을 읽어봤냐는 인터뷰 질문에서 이렇게 답하죠. 네, 읽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어난 일과는 완전히 달라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원초적인 악이라는 통념을 본격적으로 흔드는 일이었죠. 물론 아타섬의 이를 반박하는 악의 사례도 많겠지만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휴먼카인드의 저자 리트 허르 브레흐만은 인간 내면의 악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하는데요. 그는 인간 자체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라는 껍데기 이론을 부정하고 그 반대가 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 편향이 생겼다고 전하죠. 플라시보 효과와 달리 부정적 믿음이 부정적 결과를 가지고 오는 노시보 효과에 주목합니다. 즉, 인간이 정말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하다는 편견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말이죠. 게다가 예외적인 것을 보도하는 뉴스를 통해 인간은 잔혹한 세계 증후군에 빠져 세상을 악으로 간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브레흐만은 당연히 파리 대왕의 내용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그는 파리 대왕의 저자인 골딩의 성향과 그가 겪은 시대 정신에 주목했는데요. 골딩은 우울증,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었으며 틈만 나면 자식을 학대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그 끔찍함을 몸소 경험한 인물이었는데요. 골딩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근원을 악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실제로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데 엄청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브레흐만은 골딩의 상황과 현실이 만든 책이 파리 대왕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그리고 파리 대왕은 껍데기 이론의 교과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이 성선설인지 성악설인지에 관한 논쟁은 수천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인간이 본래 협력하는 존재인지 갈등하는 존재인지 완벽하게 확실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인류 역사는 늘 협력과 갈등의 상호작용 속에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우리 호모사피엔스 조상들의 생존 방식에서도 이 부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종들과 구별되는 것은 인지혁명을 이룩했다는 사실이죠. 인지혁명의 가장 특이한 부분은 인간은 처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건데요. 다른 종들과 달리 그들은 실제하지 않는 무형의 존재를 상상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이러한 추상적인 관념은 인간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죠. 새롭게 생겨난 관념들은 사피엔스에 의해 계속해서 공유되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협력이 시작되었다는 설이 존재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의 목표를 좇는 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협동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물론 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배신자 같은 빌런들은 늘 존재했는데요. 인류는 이를 처벌을 통해 다스렸고 이에 대한 공포로 인해 인류는 더욱더 협동했습니다. 현존하는 개념인 인권, 정의, 규범, 자유, 시대정신, 평등의 개념도 모두 이로부터 탄생한 것이죠. 상상 속의 질서에 대한 생각이 인간 세상에 자리 잡혔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사실입니다. 또한 질서를 지키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유연함을 기르면서 더욱 협동했습니다.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인간은 유연함으로 집단 규모의 질서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만약 인간과 침팬지가 동시에 무인도에 떨어졌다면 분명 인간보다 침팬지가 유리하게 생존했을 겁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개별적인 능력은 우리보다 침팬지가 뛰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집단 대 집단으로 접근했을 때 그 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은 유연한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혔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 인류는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비정한 이기주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견해 역시 상당합니다. 협력과 이타심이라는 요소 자체가 이기적인 유전자의 프로그래밍이라는 설명이죠. 협력은 자신의 유전자를 지키기 위한 생존 본능일 뿐 인간 자체가 단순히 협력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듯 인간은 자신이 우선적으로 안정적이어야 이타심도 발휘한다는 얘기죠. 1651년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저서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그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외롭고 잔인하며 고약하다고 묘사하는데요. 인간의 삶 자체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며 인간의 본질을 비관론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렇게 원시적인 본능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시민사회뿐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인간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대자의 중요성을 역설하죠. 즉, 인간의 멍청한 기본적 본능을 사회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루소는 본래 인간은 선한 존재이고 문명사회 그 자체가 인간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 인간 본연의 선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등장하고 거의 300년이 지났음에도 이 논쟁은 미스터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은 본래 악하며 늘 갈등하는 존재가 맞을까요? 아니면 선을 바탕으로 사회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인문학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